추석만 다가오면 가족끼리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의외로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터져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속입니다. 평소에는 말도 잘 안 꺼내던 형제, 자매들이 명절 밥상 앞에서 갑자기 부모님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갈등의 불씨가 붙어버리죠. 제가 현장에서 본 사례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님 몰래 은밀하게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은 특히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정부가 상속세 18억 공제라는 개편안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세금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형제들끼리 다툴 이유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세무사로서 단언컨대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 재산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평생 얼굴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속세 18억 공제의 정확한 내용, 실제로 가족 간에 벌어지는 갈등 사례,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큰일 나는 정보들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 전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세 기본 구조 이해하기. 여러분, 먼저 상속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상속세는 나라가 무조건 가져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구조를 들여다보면 공제와 누진세율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상속세는 단순히 얼마 물려받았다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도에서는 일괄 공제 5억 원이 기본입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5억 이하면 상속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자녀가 많으면 자녀 1인당 1억 원씩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치다 보면 생각보다 과세 표준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는 1억 원 이하 구간은 10%부터 시작하지만 30억 원 초과분은 무려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세율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 반면 중산층 입장에서는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면 실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핵심은 내가 어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50%만 보시고 겁을 내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공제 때문에 세부담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18억 원 공제 개편안은 단순히 숫자만 커진 게 아니라 수도권 평균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거의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기준을 넓히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상속세는 무작정 세금 폭탄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공제 구조와 누진 구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이후에 왜 18억 원 공제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지 맥락이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2. 상속세 18억 공제 개편안 핵심. 최근 가장 큰 화제가 된 부분이 바로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개편안입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이 일괄 공제를 8억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 역시 하한선을 10억 원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즉, 부부가 모두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바로 수도권 평균 주택 가격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4억 9천만 원입니다. 기존 공제 한도로는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줘도 세금 부담이 생겼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중산층 가구는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산층 보호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내세울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체감 효과가 상당히 큰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18억 원 공제 확대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입니다. 현재는 입법 예고 및 정부 시한 단계라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시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나 고자산층 감세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상속세 걱정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분명히 중산층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고 실제로 적용되더라도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18억 원 공제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제도 변화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상속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자주 나오는 오해와 진실. 상속세 18억 공제가 생기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 과연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18억 원 이하 상속은 세금이 없다, 아무 문제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공제 범위 내라면 실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분쟁은 세금이 아니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없어도 집 한 채를 어떻게 나눌지, 누구 명의로 가져갈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자녀의 거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 현실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재산이 많아야 싸운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자료와 통계청 보고서를 보면 실제 상속소송의 80% 이상이 1억 원 이하 재산을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 더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형제, 자매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만 더 크게 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부모님이 다 정해주시면 갈등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이 주겠다고 구두로만 말씀하시거나 막연히 나중에 알아서 나눠라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표현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불씨가 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전 합의가 없다면 결국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형제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다툼은 생긴다는 것. 상속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가족관계와 감정, 그리고 법적 절차가 얽혀있기 때문에 언제든 갈등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억 공제가 있으니 이제 괜찮다는 식의 아니란 생각 대신 상속세와 별개로 가족 간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실제 상속 갈등 사례.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제가 자주 마주하는 상속 갈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바로 부동산, 특히 부모님이 평생 거주하시던 집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평생 부모님을 모시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독립하지 못했고 어머니와 살던 집이 사실상 전부인 상황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제가 모여 상속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때 큰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 팔아서 돈 나눠 갖자. 막내 입장에서는 그 집이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안전망인데 하루아침에 내쫓기게 되는 셈이죠. 반대로 형 입장에서는 법정 상속분이 있는데 당연히 자기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느냐, 막내가 계속 살아야 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폭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형제 간의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모님이 생전에 큰아들에게는 땅을, 둘째에게는 현금을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땅의 시세가 올라가면서 가치는 수배로 뛰었고 현금은 이미 생활비로 줄어든 상황이죠. 남은 형제들 입장에서는 왜 형만 이득을 봐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결국 분쟁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남긴 말 한마디, 약속 한 줄이 오히려 싸움의 불씨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상속 분쟁의 본질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법적 상속분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조율할 장치가 없다면 결국 법정으로 가고 형제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 공통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들이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세금은 제도가 해결해주지만 가족 간의 감정 문제는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보다 더 큰 문제 재산 분할 갈등. 많은 분들이 상속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세금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명확합니다. 세금은 2차 문제이고 진짜 갈등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솔직히 상속세는 제도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공제도 있고 분할납부 제도도 있고 일정한 공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형제 간 감정 싸움은 공식이 없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평생 꺼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세금보다 내 동생이 더 얄밉다. 세금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 왜 내가 더 많이 모셨는데 적게 받냐, 왜 형만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냐 같은 공정성 논쟁이 불붙는 겁니다. 그 순간 상속은 더 이상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감정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이 개입되면 절대 합리적인 해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집을 팔아야 하느냐, 한쪽이 계속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세법 교과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적 상속 지분대로 나누면 간단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부모님의 추억이 있고 어떤 자녀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만큼 돈을 내놓으라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나오고 결국 갈등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실제로 집이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형제들끼리 도저히 합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싸우다 결국 그냥 팔아버리자로 귀결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 감정의 꼴, 부모님 유산에 얽힌 추억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상속세는 겉으로 보이는 적일 뿐 진짜 적은 형제 간 갈등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가족 간 감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18억 공제가 생겨도 결국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6. 현실적인 상속 준비 방법.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속 때문에 형제 간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무사로서 늘 강조하는 해법은 미리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라는 겁니다. 막연히 나중에 알아서 나눠라라는 부모님의 한마디가 가장 큰 불씨가 되니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족회의를 통해 사전 합의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집은 어떻게 할지,
어머님이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할지, 세금은 어떻게 마련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죠. 불편하더라도 한 번은 꼭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 재원 마련 계획입니다. 상속세는 목돈으로 한 번에 내지 않고 분할 납부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 생전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들이 매년 일정 금액을 모아두면 상속 발생 시 집을 팔지 않고도 세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상속 공제와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분이 생존해 계실 경우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부모님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금 줄이는 게 먼저냐, 부모님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분 정리와 자금 유동성 확보입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당장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실거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예 미리 지분을 정리해서 특정 형제가 주택을 가져가고 다른 형제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는 식으로 맞추는 게 현명합니다. 돌아가시면 그때 보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현실적인 금액과 방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 작성과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부모님이 명확하게 서면으로 의사를 남기고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갖추면 훨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갈등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세금도 줄이고 가족의 평화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현명한 상속 전략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18억 공제 개편안은 분명히 중산층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힌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곧 상속 걱정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의 본질은 세금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을 평생 모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사이의 갈등, 막연한 약속 때문에 벌어지는 형제 간의 다툼,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을 지키느냐, 팔아야 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은 18억 공제가 생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 걱정이 줄어들수록 재산 분할 문제는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세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합의와 화합이다.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 세율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형제 간의 관계, 부모님의 마음의 상처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끼리 솔직하게 대화하고 구체적인 상속 계획을 세워두시길 권합니다. 상속은 부모님의 평생 노력과 희생의 결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등을 돌린다면 그것만큼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상속의 진짜 목적은 가족이 함께 지켜낸 추억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상속세금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을 5년 빨리 받으면 평생 30%가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왜 올해 조기 수령자 1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노년복지 전문가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숫자와 규칙으로 결론을 냅니다. 조기 수령은 지금의 현금 흐름을 얻는 대신 영구 감액을 선택하는 거래입니다. 꼭 기억할 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내 손익분기점 나이, 총액 기준으로 언제부터 정상 수령이 유리해지는지. 둘째, 소득 있는 업무 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이 두 문턱을 넘으면 감액 정지나 지역 가입 전환 같은 숨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인상되지만 처음 깎인 감액 비율은
평생 유지된다는 사실도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도 핵심 숫자, 한장표 분기점 계산, 그리고 7문항 의사결정 체크리스트로 지금 받을지 기다릴지를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시작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개념 대상 한 번의 정리.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원래 받아야 하는 나이보다 앞당겨서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정상적인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1969년생 이후 세대는 65세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정년이 60세 전후이고 많은 분들이 50대 후반에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길게는 5년, 짧게는 2에서 3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바로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도상 요건은 두 가지로 간단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정상 개시 연령에서 최대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개시 연령이 65세라면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63세에 신청하면 2년 조기, 62세라면 3년 조기가 되는 시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자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힘들거나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자영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비가 당장 필요한 분들이 주로 선택합니다. 즉 단순히 빨리 받고 싶다라는 이유보다는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또는 앞으로 오래 살 자신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앞당긴 만큼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이후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처음 깎인 비율은 평생 유지됩니다. 즉, 한번 조기 수령을 시작하면 다시 정상연금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2. 제도 핵심 숫자. 이제 조기노령연금 제도의 핵심 숫자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감액률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상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을 경우 1년마다 6%, 달로 환산하면 0.5%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 조기 수령하면 94%, 2년 조기면 88%, 그리고 5년 조기 수령 시에는 무려 70%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60세부터 조기 개시할 경우 평생 70만 원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감액은 한 번 적용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30만 원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누적해서 수천만 원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물가 연동 규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 수령을 하면 물가가 오를 때 연금액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을 시작한 뒤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의 경우 2024년 물가 상승률 2.3%가 반영돼 모든 연금 수급자의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즉 연금은 물가와 함께 커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처음 깎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기 수령자는 줄어든 금액에서 출발해 물가와 함께 오르는 구조라서 정상 수령자와의 격차가 평생 이어집니다. 셋째는 소득 있는 업무 기준입니다. 조기 수령을 신청했다고 해도 이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A값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8만 9천 원입니다. 즉, 월 평균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 있는 업무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일부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기 수령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안정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이후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총액 손익분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총액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은 눈앞의 생활비를 채워주지만 평생 감액이 따라 붙기 때문에 결국은 몇 살까지 살면 정상 수령이 더 유리해지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가정 하나를 세워볼게요. 정상 개시 연령이 65세이고 그때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한다면 감액률 30%가 적용돼 매달 70만 원만 받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장 60세부터 연금이 나오니까 안심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조기 수령자는 이미 70만 원씩 60개월, 즉 총 4,200만 원을 먼저 받은 상태입니다. 반면 정상 수령자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정상 수령자는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조기 수령자는 여전히 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매달 두 사람 사이에 30만 원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격차가 누적되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 총액이 역전됩니다. 계산해보면 약 76세에서 77세 전후가 그 손익분기점입니다. 다시 말해 76세 이전에 생을 마친다면 조기 수령자가 총액 기준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까지 오래 산다면 정상 수령자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만약 1년만 조기 수령을 한다면 감액은 6%뿐이어서 손익분기점은 80세 전후로 더 뒤로 밀립니다. 이처럼 앞당기는 기간이 길수록 분기점은 더 빨라지고 짧게 당길수록 분기점은 늦춰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기대 수명이 짧다고 판단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고 건강하고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정상 수령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줍니다. 중요한 건 몇 살까지 살 것 같으냐라는 주관적인 예측이 아니라 내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을 종합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4. 조기 수령이 유리한 조건. 이제 언제 조기 수령이 유리한가? 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기 수령은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가지 대표적인 조건을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 공백이 큰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세 초반인데 국민연금은 65세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할 때 조기 수령은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 갑자기 소득이 끊긴 분들에게는 감액된 연금이라도 당장 들어오는 돈이 훨씬 절실합니다. 둘째, 건강 악화나 기대 수명 단축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병으로 인해 오래 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오히려 조기 수령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 연령까지 기다렸다가 오래 못 받는 것보다 지금부터 줄어든 금액이라도 오래 받는 것이 총액 기준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좋지 않거나 현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조기 수령을 고려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셋째, 투자나 창업 같은 적극적인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부는 연금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쓰지 않고 종잣돈처럼 활용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창업을 하거나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조기 수령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든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정상 수령이 유리한 조건. 앞에서는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정상 수령이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상 수령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장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65세 정도에 불과했지만 2023년 현재는 83.5세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90세 이상 사는 분들도 점점 흔해질 겁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양호하고 가족력도 길다면 정상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을 연금을 받게 될 때 감액된 금액이 누적되어 엄청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죠. 둘째, 다른 소득원으로 버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또는 퇴직금과 금융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연금을 조기 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비 공백을 다른 자원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아서 감액 없는 금액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 대신 70만 원을 받는 구조라면 버틸 수 있을 때는 버티는 것이 훗날 훨씬 안정적인 노후 자금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노후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아르바이트나 작은 사업으로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세 이후에는 근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감액 없는 연금은 든든한 현금 흐름이 되어줍니다. 결국 지금 당장의 필요보다 나이 들어서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본다면 정상 수령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신뢰성을 믿는 경우입니다. 흔히 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 불안해하시지만 사실 기금 소진과 수급권 보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수급권은 보장되며 제도는 계속 개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보다는 장기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정상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6. 실수 잦은 규정 체크리스트. 이제 조기 수령을 고민하실 때 꼭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적 규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 이해하거나 놓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실수가 잦은 3가지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 있는 업무 기준입니다. 조기 수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액이 줄거나 심지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A값이라고 하는데 2025년 기준 약 308만 9천 원입니다. 만약 내 월 평균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소득 있는 업무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연금은 연금대로 신청하고 일은 일대로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이 금액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2022년 9월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매달 수십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조금 더 받으려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연금을 얼마 받게 되는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연금액 조정 방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 수령하면 연금액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즉 2025년에는 2024년 물가 상승률 2.3%가 반영되어 지급액이 올라갑니다. 다만 중요한 건 처음 감액된 비율은 평생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정상 수령자와 조기 수령자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 연동은 되지만 원래 출발점이 낮다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7. 최종 의사결정 점검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점검표를 소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도 요건, 감액률, 손익분기점, 소득건보 규정 모두를 실제 내 상황에 대입해 보는 단계입니다. 첫째, 나이와 정상 개시 연령을 확인하세요. 내 출생 연도에 따라 정상 연금 개시 나이가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 그 이전은 조금 더 이릅니다. 내 기준 연령을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조기 개시 시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므로 이 부분은 기본 조건입니다. 셋째,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상 수령액과 조기 수령액을 비교해서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직접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점검하세요. 기대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고 부모님도 장수하셨다면 정상 수령이 더 이득입니다. 다섯째, 소득 공백 기간을 따져보세요. 지금부터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조기 수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굳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섯째, 추가 소득 규모를 확인하세요. 내가 앞으로 일하거나 사업을 해서 월 평균 소득이 2025년 기준 308만 9천 원을 넘는다면 소득 있는 업무로 간주되어 연금이 감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점검하세요. 연금소득 등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나는 조기 수령이 맞는가, 아니면 정상 수령이 맞는가를 훨씬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현금 흐름과 평생 감액 중 무엇이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에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조기 수령은 지금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대신 평생 감액을 감수하는 선택이라는 점, 그리고 손익분기점 나이와 소득건보 기준이 최종 판단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답은 제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건강 상태, 소득 상황, 가족력, 노후 준비 정도에 따라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도 있고 정상 수령이 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다 받으니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상황도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할수록 답은 더 명확해집니다. 감사합니다.